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재고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기업의 유동자산 중에 우리 당좌자산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는 거죠. 이제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빨리 현금화시킬 자산을 의미하는 건데 당연히 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개념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은 보통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고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재고자산이 중요한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재고자산은 보유하고 있을 때, 즉 취득했을 때는 나의 자산이지만 이것이 뭐가 되면 판매가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재고자산이 있다고 했을 때 재고자산이 자, 우리가 얘를 뭐 합니까? 매입합니다. 매입. 자, 근데 원래 매입을 했는데 창고에 보니까 원래 있던 게 있네요. 그럼 넘어온 게 있다는 거죠. 바로 기초재고가 됩니다. 그럼 이 기초재고에다가 단기에 이제 판매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고 했을 때 요 합한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판매 가능한 금액이 되겠죠? 판매 가능 금액. 근데 이 중에 판매가 되고 판매가 안 된 애가 남는다는 거죠. 그럼 판매가 안 된 애가 누가 됩니까? 기말재고가 됩니다. 그러면 판매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매출 원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판매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 판매 가능 금액 중에 판매가 된 게 매출 원가, 판매 안 된 게 기말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게 어디에 갔었냐면요, 여러분. 손익계산서에서 판매액이 바로 뭐가 됩니까?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우리가 이익을 계산하는 매출 총이익이다. 이거 여러 번 썼는데요. 자,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매출은 있는데, 매출. 그러니까 판매되는 금액은 있는데 내가 돈이 남는 건지, 뭐 세금 떼고 뭐 되고 내가 이거 지금 맞게 가는 건지 헷갈린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판매된 원가인 매출 원가에 대한 정보가 잘 계산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계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대로 체크했을 때 기업의 이익도 제대로 계산되고 또 이 재고자산의 체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제조할 때 보유하게 되는 원재료 등등도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우리 이제 도소매 기업에서는 이제 상품만 보통 이제 재고자산으로 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정의 보셨는데요. 이때 우리 취득시의 개념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산의 취득시, 취득 부대비용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쵸. 가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산해 주기로 했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판매된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그 판매된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했습니까? 그쵸. 매출 원가가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을 평가한다는 개념도 나왔네요. 여러분, 평가한다는 것은 기말 결산 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어떻게 기록할 건지에 대한 개념,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자, 먼저 재고자산이 아까 얘기한 요 상품만을 재고자산이라고 하는가라는 측면인데요. 좀 특수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상거래와 특수한 거래를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재고자산이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해서 인도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보내게 되면, 우리 이제 재고자산이 아니고 이제 판매로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자, 국제거래부터 볼까요? 자, 우리나라 이제 무역거래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자, 무역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뭐 수출할 수도 있고 수입할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이때 보통은 이제 항공
항공편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선박을 통해서 이러한 물건을 인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운송 중에 있는 재고자산이 누구의 재고자산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무역거래에서의 인도 조건을 미리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요. 보시면 선적지 인도 조건하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적하는 곳, 그러니까 출발하는 곳에서 구매자에게 그 상품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선적 시부터 누구의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까? 도착하기 전이라도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고요.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해야지만 그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수하면서부터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나의 상품이지만 미착 상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재고자산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선적지 인도 조건에 이제 운송 중의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미착 상품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위탁 판매라는 것도 있는데 위탁 판매는 내가 직접 판매하지 않고 중간에 판매상을 통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자가 판매상, 수탁자한테 물건을 보내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물건을 보냈다, 상품을 인도했다는 것만으로도 판매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지 판매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 창고에는 없으나 우리의 재고자산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적송품이라고 하고요. 또 시용 판매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그 홈쇼핑에서 판매하게 됐어요. 홈쇼핑에서 막 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무료 사용을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무료 사용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품하십시오. 이런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 아까 상품은 언제? 상품을 보내면 판매된 거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기 전까지는 나의 재고자산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보내긴 보냈는데 아직 판매된 걸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조건이 지나고 나서 즉 그 조건이 완수된 시점에 재고자산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의사를 밝혀오기 전까지는 보냈다고 하더라도 나의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송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품은 내가 지금 나의 재고자산인데 아직 인도하기 전의 상품, 적송품이나 시송품은 보내긴 보냈지만 어떠한 그 수익 인식 요건, 그러니까 판매 시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재고자산, 그리고 미착 상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어떤 인도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의 재고자산이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네.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취득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더 해주기로 했는데 대표적으로 운반비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네, 뭐 제조와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산회계 1급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아까 이제 재고자산을 이제 상품으로 본다면 상품이 자, 원래가 있었던 판매되지 않은 기초 재고가 있고 자, 단기에 매입합니다. 뭐 합니까? 매입합니다. 총 매입액. 자, 총 매입액에서 뭐는 더해줍니까? 취득 부대 비용은 더해줍니다. 취득 부대 비용. 그리고 매입했다가 물건의 어떠한 계약상의 내용이 다르거나 불량품이 발생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당장 전화해서 반품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매입 환출. 반품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물건 값을 좀 할인 받을 수도 깎을 수도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매입 애누리. 그리고 내가 외상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외상으로 매입을 할 때 30일 이내에 갚기로 했어요. 그런데 10일 이내에 갚으면 3% 할인해 준대요. 이 얘기는 뭡니까? 대금, 외상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나는 10일 이내에 갚았다. 그럼 할인 받을 수 있겠네요. 그걸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매입 환출
매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라고 하는 매입액에서 뭐 하는 조건들입니까? 차감하는 내용들이 있네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상품의 매입액은 이렇게 매입 부대 비용은 가산해주고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은 차감해주는 무슨 매입액을 얘기하는 거냐면 순 매입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매입액? 순 매입액. 즉 총 매입액이 아닌 무슨 매입액을 얘기하는 것이다. 순 매입액을 얘기하는 것이다. 요 칸을 다 순 매입액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 매입액은 단기 매입액에다가 인수인입 및 취득 부대 비용 더해주고 매입 할인, 애누리 할인, 환입은 환출이죠. 차감해 주는 것을 얘기한다. 자, 이제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그래서 자 이거 지워볼게요. 기초재고에 순매입액을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판매 가능 금액이 되는 겁니다. 순매입액을 더하면 판매 가능 금액이 되는 건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하고 뭐가 궁금한 거냐면 매출원가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다고요? 매출원가. 판매된 게 원가가 얼마냐 이거 궁금한 건데 이 매출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기말 재고를 체크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기말 재고라고 하는 것은 즉 판매 가능 금액에서 판매되지 않은 걸 체크하면 판매된 게 얼마인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기말 재고액에 뭐하고 뭐를 체크해보자. 수량하고 단가를 체크하면 기말 재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업 실무에서 여러분들 재고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재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물론 가지고 있는 재고의 잔액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고요. 또 반대로 가지고 있는 재고가 아니라는 것은 판매됐다라고 보고 이 판매된 재고의 매출 원가를 확인하는 부분까지도 연결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재고 파악을 통해서 지금 판매 가치가 없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골라낼 수 있는 작업들. 그래서 월별로 이러한 재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기말 재고를 파악하는 개념. 그래서 기말 재고에 뭘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수량하고 단가를 파악하셔서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래서 기업의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은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무슨 매입액? 순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말 재고 자산을 뭐 해주면? 차감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기말 재고 자산을 차감해서 매출원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서 기말 재고액에 뭐를 파악하고 수량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당 몇 개 구입한 물건인지에 대한 뭘 파악하는 거예요. 단가를 파악하는 거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즉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을 볼 건데 몇 가지가 있냐면요.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실지재고조사법, 두 번째는 계속기록법, 세 번째는 이제 혼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실지재고조사법은요. 여러분들 창고 가서 진짜 세워봐야죠. 자, 수량을 체크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 상품의 수량을 체크한다고 했을 때, 여기다 그려볼게요. 상품의 수량을 체크해야 한다고 했을 때, 기초재고 넘어온 게 장부에 보니까 기초재고가 몇 개가 넘어왔냐면 예를 들어서 50개가 넘어왔고 단기에 매입한 게 몇 개가 있냐면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말재고를 실제로 세봐야죠. 하나하나 세워봤더니 30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개라고요? 30개네. 그러면 팔린 판매분,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판매분이 몇 개다? 120개라고 요것을 뭐 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죠. 얘가 실제 30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바로 실지재고조사법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지재고조사법과 이 계속기록법을 같이 해야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장부만 보는 게 계속기록법이에요. 뭐만 보는 게? 장부만. 왜냐하면 실지재고조사법은 장부의 매입 수량과 장부의 재고 수량은 있지만 판매분 수량은 장부에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기록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장부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부에 의하면
자, 매입 기초 재고가 몇 개가 있고 50개가 있고 단기 매입액이 몇 개가 있다. 100개가 있다. 근데 장부에 판매될 때보다 기록한 거예요. 뭐를? 매출 원가를. 판매분이죠. 그래서 판매된 게 몇 개냐면 110개예요. 아, 그러면 기말 재고는 몇 개겠구나. 40개겠구나라고 확인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이에요. 따라서 실질재고조사법은 뭐 할 때만 기록하냐면 입고할 때만 기록해서 출고 수량을 몰라요. 그래서 기말재고를 실제 세어봐서 출고 수량을 유추하는 방법이라면 계속기록법은 매입할 때도 입고할 때도 출고할 때도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장부에서 몇 개 나간 줄 아니까 기말재고는 몇 개 있겠구나라고 기말재고를 세워보지 않아도 아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니까 지금 같은 기업이라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예요? 세워보니까 40개가 아니고 몇 개가 있는 거죠? 3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개가 바로 뭐예요? 감모수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감모수량. 이 감모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한 거죠. 뭐 도난이나 분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감모수량이 10개가 부족하다라고 알려면 장부에도 기말재고가 몇 개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실제로도 뭐 해봐야 되는 거죠? 세워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슨 법입니까? 혼합법입니다. 혼합법. 자, 그래서 이제 수량 결정 방법 세 가지를 봤는데요. 실질재고조사법은 입고 수량만 적어놓고 출고 수량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직접 세어보는 게 실질재고조사법. 그리고 계속기록법은 입고, 출고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상에 남아있는 재고를 확인하는 방법. 혼합법은 실질재고와 계속기록법을 합산해서 장부를 보면서 실제 세워보기 때문에 장부와의 차이를 발견해서 감모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법이다? 혼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감모손실과 관련된 내용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감모손실의 개념이 이렇게 실제와 장부상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수량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손실인데 이게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건 뭐냐면 아무런 어떤 불량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커피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커피 원두, 생두를 사다가 열심히 볶아가지고 그걸 갈아서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치면 생두가 볶는 과정에서 그 열이나 수분이 그 열에 의해 수분이 날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그램수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따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출 원가, 판매분에 넣어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 아까 얘기한 도난이나 분실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어떠한 그 과정에서 발생된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기말재고의 수량 파악하고 또 단가를 파악한다고 했는데요. 한 개당 얼마에 매입했냐 이걸 파악하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개별법부터 가정법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그림 보시면 우리 회사가 자 원래 재고가 몇 개가 있었는데 1월 1일 시점으로 100개가 있었는데 얘는 얼마에 사온 거냐면 100원에 사온 거예요. 100원. 그런데 2월 달에 또 100개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고가 몇 개 있나요? 재고가 200개가 있어요. 200개가. 근데 100개는 얼마짜리고 100원짜리가 100개 있고 또 12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100개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200개 중에 이번에 팔았어요. 얼마에? 200원씩 팔았는데 100개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짜리? 즉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가 200개인데 100원짜리가 100개 있고 120원짜리가 100개 있으면 얼마짜리가 팔린 걸로 볼 거냐에 따라서 매출 원가도 달라지고 기말 재고액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얼마짜리가 팔렸는지를 알려면 하나하나 만약에 바코드로 체크한다. 우리는 회사가 매입할 때마다 바코드 다 박아놓고 판매분에 대해서도 얼마짜리가 팔렸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슨 법이냐면 개별법이에요. 그러면 이 개별법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적용할 수 없는 기업도 있다라는 거죠. 즉 재고자산의 그 종류나 그
그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바코드를 씹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법을 쓴다? 가정법을 쓴다는 거예요. 가정법. 우리 이런 걸로 치자 이거예요. 이런 걸로 치자. 먼저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이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200개가 있는데 자 100개가 팔렸다? 그러면 먼저 입고된 거, 즉 먼저 있었던 것부터 팔린 걸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몇 개, 얼마짜리가 팔린 걸로 보는 거죠? 100원짜리가 팔리는 걸로 보는 게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또 매입했죠. 140원짜리를. 근데 또 100개가 팔렸을 때 그때는 두 번째로 있었던 120원짜리가 팔리는 걸로 보는 게 선입선출법이에요. 따라서 선입선출법은 최초에 있었던 것부터 팔리는 걸로 보는 것이 선입선출법. 그럼 반대로 후입선출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국제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물량 흐름에 맞지 않잖아요. 웬만한 업종에서는 원래 있던 재고부터 처분을 하지 새로운 재고를 먼저 처분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은 인정하지 않는데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입고된 걸 먼저 처분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100원짜리가 있고 120원짜리가 이 순서대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얼마짜리부터? 120원짜리부터 판매된 걸로 본다. 판매된 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입선출법부터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 아까 봤던 사례예요. 자 100개는 100원짜리 100개는 120원짜리 들어왔다. 그러면 재고 금액이 자 지금 22,000원이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100개에 대해서는 100원, 100개에 대해서는 120원 합산해서 22,000원이 된 거고요. 자, 팔았어요. 팔았더니 얼마 팔았습니까? 100개를 2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매출액은 2만 원이 맞는데 자, 지금 판매된 매출 원가는 100원짜리가 팔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매출 원가가 됩니까? 그죠? 10,00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매출 원가는 10,000원이 되는 거고 자, 남아있는 재고는 10,000원 빼니까 12,000원 남아있는 거고 자, 또 매입했네요. 100개를 140원에 매입했다고 했을 때 판매된 100개는 판매된 매출액은 200원 동일합니다. 200원 동일한데 그래서 4만원인 거잖아요. 그치만 매출 원가는 두 번째 있었던 120원짜리가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120원짜리 12,000원이 팔려서 자 실질적인 매출 원가는 10,000원 더하기 12,000원에서 22,000원 되는 거고 요 금액에서 요 금액 차감 즉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 나온다. 그리고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다? 14,0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아있는 재고는 나중에 입고된 게 남아있겠죠. 무슨 법이니까? 선입선출법이니까. 자, 그럼 바로 대응되기 위해서 후입선출법을 보면 후입선출법에서는 자 100개를 팔았을 때 재고 중에 나중에 입고된 게 먼저 출고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고된 120원짜리가 먼저 판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얼마가 되고 자 100원 곱하기 120원이 되고 자 또 매입을 했어요. 140원짜리를 그리고 또 판매했을 때 나중에 입고된 거 먼저 출고된다고 했으니까 140원짜리가 먼저 판매되는 걸로 보는 방법. 이때 매출액은 200원씩 판매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바뀝니까, 여러분? 매출 총이익이 바뀝니다. 앞서 봤던 선입선출법의 매출 총이익은 18,000원이었는데 후입선출법은 14,000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거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거. 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먼저 입고된 게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판매된 걸 본대요. 판매된다는 게 바로 뭡니까? 매출 원가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입고된 거라고 하는 뜻은 물가 상승분이 그래도 우리가 반영되는 거. 우리 왜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일수록 빨리 지금 써버리자, 소비해버리자 이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안 사면 내일 더 비싸니까. 마찬가지로 선입선출법에서는 먼저 입고된 게 제일 싼 거예요. 그럼 먼저 입고된 게 뭐예요? 판매된 매출 원가가 되는 거니까 선입선출법에서는 매출 원가가 과소계상되고 매출 원가가 과소되니까 매출 총이익이 과대가 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반대로 후입선출법에서는 이 매출 원가,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게 매출 원가 판매된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과대 계상되고 이익은 상대적으로 뭐가 됩니까? 과소 계상되는 것이다. 그 개념, 이것이 바로 후입선출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평균 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평균 내는 방법들은 이제 단가가 다른 그 금액이 들어올 때마다 평균을 내는 이동평균법. 이거는 여러분들 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로 두들겨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100원짜리 100개, 120원짜리 100개 들어왔는데 그러면 200개 있을 때 한 개당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평균 단가를 구하니까 110원짜리로 팔린 걸로 보고 또 140원짜리 사왔을 때는 또 평균 돼서 125원 단가를 계산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무슨 법? 이동평균법. 그럼 평균법 중에 무슨 법도 있냐면 총평균법도 있는데요. 이제 실무에서 총평균법이랑 선의선출법 제일 많이 쓰잖아요. 총평균법 제일 많이 쓰는데 총평균법은요. 한 달 단위로 잘라요. 한 달 단위로 잘라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1년 단위라고 될 수밖에 없겠는데 한 달 단위로 잘라가지고 자 지금 매입한 기초재고 포함해서 몇 개예요? 네, 300개. 300개에 대한 단가에 뭐를 구해주는 거예요?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평균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120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120원으로 팔렸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무슨 법? 총평균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개념 인플레이션, 아까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뭐 하고 있다고요? 상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샀던 게 팔리는 매출 원가가 제일 작은 게 무슨 법? 선입선출법. 제일 큰 게 무슨 법? 후입선출법. 중간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가가 과소계상되니까 반대로 이익은 과대계상되는 선의선출법부터 부등호가 바뀌고요.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고자산에서 판매분이 매출 원가고 판매되지 않은 게 뭡니까? 기말재고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매출 원가가 뭐가 되면 과소계상이 되면 반대로 기말재고는 과대계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서로 무슨 관계니까? 뭐예요? 동일한 그 총액에서는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는 관계니까. 그래서 그거랑 대비해서 요 흐름에 대한 개념까지 아시면 전산의 1급에서도 우리 어렵지 않게 재고자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를 보도록 합니다. 자, 평가라고 하는 것은 결산 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어디서 봤냐면 단기매매증권에서도 평가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단기매매증권 얘기할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가증권은 무슨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제일 좋다? 시가, 그러니까 공정가치를 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고자산은 우리 무슨 목적입니까? 판매 목적입니다. 판매 목적. 자,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시가, 즉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뭔가 시세 차익을 볼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뭐 했을 때만 기록하게 되어 있으냐면 취득가액보다 저가, 즉 하락했을 때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락했을 때만. 그래서 시가보다 그러니까 취득가액보다 상승했을 때의 시가는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뭐 했을 때? 하락했을 때만 기록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저가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락했을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 처리하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에 취득했는데 요즘 80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면 20원이 평가 손실 처리하고요. 20원은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처럼 대손 충당금처럼 재고자산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쫓아다니냐면요. 나중에 시가가 회복돼서 뭐 120원에 거래된다고 하면 얼마까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냐면 요 20원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충당금 20원 없애면서 다시 환입 처리, 매출원가에 차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분기까지는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는데 개념적으로 아까 봤던 투자자산, 단기 투자자산과 다르게 이러한 재고자산은 뭐 했을 때만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떨어졌을 때만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예요. 떨어졌을 때만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떨어진 가격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그게 바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그런데 떨어진 게 회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계정, 즉 재고자산에 따라다니는 계정을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회복되면 회복된 만큼만 다시 평가 충당금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취득가액보다 시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만 회복되는 거예요? 요 20원, 즉 취득가액까지만 회복시키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는 계상할 수 있다. 그래서 저가법, 올라갔을 때는 취득가액까지만 회복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재고자산 저가법 평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재고자산과 관련된 내용 봤습니다. 우리 좀 도소매업에서의 재고자산은 상품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좀 여러 가지 봤어요. 특히나 특수한 거래.
뭐 위탁 판매라는 개념도 받고, 시송품에 관련된 시용 판매 개념도 받고, 뭐 봤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종류가 상품, 뭐 미착 상품, 그리고 뭐 적송품, 시송품 이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재고자산과 관련된 매입액의 개념이 무슨 매입액이다? 총 매입액이 아니라 순 매입액이다. 이것은 취득부대 비용 더해주지만 매입 환출, 애누리, 매입 할인은 뭐 해줘야 된다? 차감해주는 금액을 순 매입액이라고 한다. 또 우리가 기말재고자산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수량 파악도 해야 되고 단가 결정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판매된 금액인 매출 원가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때 수량 파악하는 방법 세 가지 뭐였어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그래서 혼합법을 통해서 장부와 실질을 확인해서 수량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걸 무슨 수량이라고 하고 감모 수량이라고 하고 감모 수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적 감모냐 비정상적 감모냐로 구분합니다. 네. 뭐 이렇게 깊게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그쵸? 그리고 이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은 하나하나 바코드로 체크 대응할 수 있는 게 바로 개별법인데, 실무에선 개별법 쓸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정하는 방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리고 후입선출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물가가 상승되고 있다는 가정하에는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되고 매출 총이익은 과대 계상된다. 만약에 가정이 물가 상승이 아니라 물가 하락이라고 하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부등호가 바뀌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 번씩 꼭 정리를 하시고요.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취득할 때 판매 목적인데 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는 거는 계상하지 않지만 떨어지는 경우에는 평가 손실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회복시키는 것도 떨어진 만큼만 회복시킬 수 있다. 즉 취득원가를 넘어서서는 회복시키지 않는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과 관련된 이론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